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나름 매사 똑부러지게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결혼만큼은 그러지 못했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듯 애초에 시댁과는 트러블도 있고 별로 맞지 않았거든요. 애초에 처음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예물 문제로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예물 브랜드가 있었고 거기서 예물을 하고 싶었는데요. 어머님은 동네에 지인분이 하시는 금은방이 있다며 거기 가서 골라보자고 하시더군요. 그것도 순금도 아니고 18K 제품으로요. 저는 물건 하나를 사면 조금 비싸더라도 제 마음에 드는 걸 사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에요. 예물도 제가 원하는 브랜드와 스타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어머님이 완강하셔서 결국 그 금은방에 가긴 했는데 당연히 제 마음에 드는 제품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반지만이라도 원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그게 몹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가 너무 세고 시어머니 말을 무시한다면서요. 며느리 될 사람이면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화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이왕 하는 예물 제 마음에 드는 거라서 많이 착용하는 게 좋지 마음에도 안 드는 제품을 어거지로 해서 착용도 하지 않고 서랍 안에 놔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시어머니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시려는 것 같아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저를 워낙 설득하더군요. 자기가 중간에서 잘하겠다고요. 그 약속을 믿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을 하긴 했죠. 그런데 차라리 그때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봅니다. 그 후로도 이런저런 일로 갈등이 많았거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요. 저랑 남편 왔다고 내주시는 음식이 동네 식당에서 포장한 갈비탕이더라고요. 차라리 나가서 식사를 하면 몰라도 집에서 포장 음식을 그것도 결혼 후 처음 방문한 날 먹게 되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 집으로 인사를 갔을 땐 저희 엄마가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셔서 더 비교도 됐고요. 하지만 그런 건 문화가 다른 걸 수도 있으니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갈비탕으로 식사가 끝나고 반찬이나 식기류 설거지들이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새 앞치마를 하나 주시며 설거지하라고 하시더군요. 저를 위해 앞치마를 새로 사왔다면서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받는 선물이 앞치마라니 저는 그 순간 내가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간 건가 싶었어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며느리 들어왔다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키겠다는 시어머니의 심보가 느껴졌었거든요. 게다가 옆에서 신우도 앞치마 디자인 예쁘다며 새언니는 좋겠다라는 눈치 없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면 네가 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대학 졸업 후 가게 하나 했다가 말아먹고 여태껏 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이 저에게 앞치마를 주시길래 기분이 상한 저는 앞치마 없이 그냥 설거지 하겠다고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거지가 끝나고 과일을 먹는데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더군요.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 따로 있으니까 집에서도 설거지 같은 건 네가 하지. 괜히 남편 시키고 그러지 마라. 알겠니? 남편 기죽이는 짓 하지 말란 말이야. 황당했습니다. 어머님 말 맞다나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이 따로 있으면 저는 직장도 사실 다니면 안 되고 집안일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무조건 맞벌이는 해야 된다더라고요. 자기 아들만 고생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 남편보다 훨씬 돈도 잘 법니다. 회사 직원인 남편보다 전문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는 제가 남편보다 훨씬 수입이 많은데 어머님 눈에는 그런 건 안 보이시나 보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알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컨설턴트니 뭐니 그런 게 뭐냐고 이상한 영업 같은 거 아니냐고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시부모님은 저를 후려치면서 제 길을 잡으려고 하셨어요. 고분고분하고 살림 잘하는 며느리여야 하지만 또 꼭 돈은 벌어와야 하는
진짜 자기들 입맛대로 맞는 며느리를 원하더라고요. 고지식한 시부모님과 얄미운 신우,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결혼 전 약속과는 달리 남일인 양 저보고만 적당히 참고 넘어가라는 남편, 다 지긋지긋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이미 신물이 났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이라도 괜찮으면 참겠는데 연애 때와 달리 결혼하고 보니 완전 마마보이에다가 책임감도 없고 정말 게으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남자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이 결혼을 괜히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신혼 초부터 늘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내가 선택한 일이니 어느 정도 참고 감수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결정적인 생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출장을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왔는데 제 파우치랑 안에 들어있는 화장품 샘플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향수 샘플은 샘플이라 해도 따로 구매한 것들인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요. 파우치도 명품 브랜드 파우치고 샘플들도 다 비싼 화장품 샘플들이라 제가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때 쓰려고 일부러 모아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싹 없어졌길래 남편에게 물어보니 남편은 성훈이가 들고 갔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예요. 성훈이는 신우 이름입니다.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신우가 저희 집에 온지도 몰랐는데 제가 출장한 사이에 와서는 제 파우치랑 샘플을 다 들고 갔으니까요. 언제 왔는데? 근데 왜 말도 안 하고 내 물건을 들고 가?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황당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어제 이 동네 왔다고 해서 내가 밥 먹고 가라고 불렀어. 온 김에 우리 집 구경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써보고 싶었던 화장품 샘플이라길래 내가 통째로 들고 가라고 했고. 샘플인데 뭐 어때서 그렇게 정색을 해? 샘플이고 뭐고 제 물건인데 왜 함부로 만지고 들고 갈까? 너무 황당했습니다. 남편의 반응도 너무 어이없고요. 속으로 남의 물건은 함부로 갖고 가면 안 된다는 기본 상식도 없나 생각했지만 출장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론 샘플 들고 간 걸로 너무 열내지 말자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대신 파우치는 도로 갖고 오라고 전해달라 했죠. 남편은 그게 뭐 얼마나 하냐고 그냥 가지라고 하라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는 그냥 입씨름하기 싫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제가 또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는 길에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갑자기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했다고요. 저도 어차피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드레스룸에 들어갔다가 저번보다 더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드레스룸 한쪽에 가방을 진열해 놓았는데 그중 몇 년 전 100만 원대로 샀던 명품 쇼퍼백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옷도 몇 개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저번에는 샘플이라면 이번에는 제가 서랍 안에 넣어두었던 기초 화장품 본품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가격대가 좀 있어서 명세점 이용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사놓은 제품들인데 싹 없어졌더군요. 제가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하는 소리가 어머님이나 신우가 갑자기 와서 자고 간 거라서 집에 입을 옷이 없다고 제 옷을 입었대요. 게다가 화장품도 없다고 저의 새 화장품을 말도 안 하고 뜯어 쓴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손을 댄 거니 제가 다시 쓰긴 좀 그렇지 않겠냐며 집에 챙겨가서 쓰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은 그렇게 옷이며 화장품을 마음대로 챙겨가는데 넣어갈 만한 쇼핑백이 따로 안 보인다며 드레스룸에 있던 저의 명품 쇼퍼백에다가 다 담아갔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슨 저희 집에 쇼핑 왔나요? 저번에도 그냥 한번 넘어가 줬는데 또 저한테 말 한마디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 옷을 입고 화장품을 쓰고 거기다가 가방까지 갖고 갔다는 게요. 당연히 신우는 저번 파우치에 이어 그 쇼퍼백도 명품 브랜드인 걸 알았을 텐데 물건을 들고 갈 데가 없다는 이유로 그걸 마음대로 메고 간 것 자체가 기가 막히더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기니
알고도 이런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쳤어? 저번에도 그러더니 남의 물건을 왜 마음대로 손대고 들고 가는데? 그럼 어떡해? 집에서 입을 옷이 없는데. 그리고 얼굴 씻고 화장품도 안 발라? 그런 것도 안 챙기고 뭐하러 갑자기 집에 오시는 거야?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엄마랑 성은이가 같이 외출했다가 내가 너 출장 갔다니까 집에 안 들리고 그냥 오게 된 거야. 온 김에 자고 간 거고. 아들 집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당연히 화나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남의 물건 뒤지고 가져갔는데. 그거 듣다 보니까 말 이상하게 하네. 남? 물건을 뒤져? 우리 엄마랑 여동생이 남이야? 결혼했으면 한 가족이야. 말 진짜 섭섭하게 하네.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가족은 누가 가족인가요? 지한테나 가족이지 저한테도 가족인가요? 그리고 가족이면 이렇게 남의 물건 함부로 쓰고 들고 가도 되나요? 저는 기막혀서 그 자리에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쪼잔하다고 하고요. 네, 언니.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번에 내 파우치에 샘플 싹 들고 가더니 이번에도 내 화장품이며 옷이며 마음대로 들고 가고 거기다가 내 가방까지 들고 갔던데요? 오빠한테 말 못 들었어요? 입을 옷하고 당장 쓸 화장품이 없어서 좀 쓴 거예요. 그렇게 싫으면 돌려줄게요. 근데 언니, 돌려주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사람 무한하게? 오히려 별일 아닌데 왜 유난이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돌려주면 그만이라뇨. 남의 물건을 그렇게 함부로 쓰고 돌려준다 하면 그만이에요? 아가씨 물건도 내가 맘대로 들고 가고 나중에 그냥 돌려주면 끝이에요? 제 말에 신우는 참 거리면서 본인이 더 기분 나쁜 티를 내더라고요. 진짜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군데요. 저는 화를 꾹꾹 누르며 말했습니다. 당장 들고 오세요. 뭐라고요? 지금 어떻게 들고 가요? 나중에 오빠한테 들고 가라 할게요. 됐고요. 지금 들고 오세요. 물건 주인인 내가 싫다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기막혀서 정말. 지금 당장 들고 와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자 오히려 남편이 저를 질린다는 얼굴로 보더군요. 와, 그거 뭐라고 가족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 너 진짜 장난 아니다. 그럼 나도 우리 친정 식구들 오라고 해서 네 물건 다 뒤지고 함부로 들고 갈까? 그렇게 해. 나는 기분 안 나쁘니까. 진짜 어이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냉전 중인데 두어 시간 뒤 초인종이 울리더니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방을 바닥에 거의 던지는 거예요. 어머님은 저에게 따지고요. 됐니? 이게 뭐라고 신우더러 오라가라 해? 너 진짜 겪을수록 보통 아니다. 어머님, 남의 물건 함부로 뒤지고 들고 가도 그게 맞는 일이에요? 어디서 시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너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니? 어머님은 흥분해서 핏대까지 세워가며 저한테 막 따지시더라고요. 신우도 뒤에서 저를 노려보고요. 누가 잘못한 건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눈치 보여서 어디 아들 집 놀러 나오겠어? 가자! 그러면서 어머님을 신우 데리고 확 가버리더군요. 남편은 엄마 하면서 쫓아가고요. 저는 부글대는 속을 겨우 달래며 제 가방을 열어봤어요. 화장품 뚜껑도 제대로 안 닫고 넣은 데다 집어 던지기까지 한 바람에 가방 안이 화장품이 다 새서 엉망이 됐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진짜 얼마나 화가 나던지. 어쨌든 그 일 후에 남편과 저는 완전 냉전 상태로 지냈습니다.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자기가 더 삐쳐있더라고요. 자기 가족에게 제가 너무 했다면서요. 저는 정말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싶어서 이혼할 땐 하더라도 어디 두고 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다니는 제 사촌동생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와줄 수 있느냐 했어요. 친동생만큼이나 잘 챙겨주고 친하게 지낸 동생인데 남동생도 제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더 화내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동생이 주말에 오기로 하고 저는 냉전 중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준이가 이 근처에 왔다가 집에 좀 놀러 온대. 아, 집에서 쉬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불러?
그럼 네가 나가. 남편은 짜증을 내며 궁시렁대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남동생이 빵을 사들고 집에 왔습니다. 남동생은 웃으면서 저희 남편에게도 인사하는데 남편은 똥 씹은 표정으로 대면대면 굴더니 자기는 잠깐 나간다고 하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딱히 약속도 없으면서 불편하니까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은 나갔고 남동생은 저랑 얘기한 대로 남편의 신상 운동화, 옷, 아끼는 피규어까지 몽땅 챙겨갔습니다. 누나 화이팅 하면서요. 솔직히 남편 보는 앞에서 챙겨가길 바랬는데 남편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남동생은 그냥 챙겨가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근처 PC방에서 대충 시간을 때운 듯한 남편이 들어왔고 곧 자기 물건이 없어진 걸 눈치채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거 영준이가 오는 길에 신발하고 바지가 물에 젖어서 입고 갔어. 그리고 피규어는 신기하다며 집에 가서 좀 본다고 해서 내가 들고 가려고 했어. 제 말에 남편은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너 일부러 그랬지? 지금 복수 아니야? 아니, 신발하고 바지가 물에 젖었는데 어떡해. 왜? 가족끼리 아까워?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따지더군요. 미쳤어? 바지고 신발이고 젖었으면 말려서 가면 되지. 남의 걸 왜 갖고 가? 도둑이야? 당장 들고 와. 그 피규어 얼마짜린 줄 알아? 저도 그 말에 빡 돌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따졌습니다. 진짜 웃기고 있네. 니네 가족이 저지른 짓은 가족끼리 그럴 수 있는 일이고 내 가족이 저지른 건 도둑이야? 너도 진짜 대단하다. 그렇다고 네 사촌 동생까지 불러서 똑같이 이러냐? 너나 시킨다고 오는 그 네 사촌 동생이나 이렇게 똑같이 하니까 속 시원해? 어떻게 똑같아? 갑으로 환산해도 내게 훨씬 비싼데. 네 동생이 쳐 들고 간 내 쇼퍼백 안에 화장품 새서 엉망됐어. 그건 알고 까불어. 생각 같아선 네 여동생하고 너네 엄마 신고하고 오늘 영준이가 들고 간 피규어도 그냥 다 부셔버리라고 하고 싶어. 제 말에 남편은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거 완전 도라이 아니야?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 따졌습니다. 나 도라이 맞아. 그런 너랑 니네 가족은? 거지고 도둑들이냐? 뭐?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날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연애 때도 별로 싸워본 적이 없는데 그날은 정말 심하게 고성방가가 오갔죠. 그리고 남편은 화가 난다며 집을 나갔는데 아마 시댁으로 간 모양이더라고요. 다음날 어머님이 연락이 와서 화가 잔뜩 나서는 퇴근하면 바로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법원에 들려 이혼 서류까지 챙겨갔습니다.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은 소리 지르고 난리치더군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시어머니가 좋은 마음으로 예물해주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할 것이지. 브랜드니 어쩌니 머리에 똥만 차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머님. 그때 결혼 엎었어야 했는데 제가 뭘 보고 이 결혼을 진행했는지 뭐에 씌인 것 같아요. 뭐가 어째? 너는 시어미고 시누이고 눈에 뵈는 것도 없니? 네,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어머님 착각하셔도 대단한 착각하시네요. 어머님 아들이 뭐 엄청 대단한 줄 알아요? 놓치면 안 될 정도로 아까운 그런 남자인 줄 아느냐고요. 저요, 이제라도 결혼 물릴 수 있으면 물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뭐야? 제 말에 남편도 발끈하더라고요. 말 다 했냐? 아니, 나 진심으로 너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냥 그만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 상식도 없고 개념도 없이 남의 물건 마음대로 들고 가는 그런 집구석하고 더 이상 상종 못 하겠거든. 게다가 남편이라는 건 완전 마마보이에다가 싸웠다고 쪼르르 가서 일러 바치고. 저는 그러면서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올려놨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 건 사인했으니까 너도 사인해.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진짜 웃기는 게 서로 갈 때까지 간 상황인데도 남편은 그 와중에 누구 맘대로 이혼이냐며 난리치더라고요. 끝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겠다는 심보였습니다. 마음대로 해. 협의 안 되면 소송으로라도 너 그리고 너네 집안이랑 끝낼 거니까. 가족 같은 소리 하네. 필요할 때만 가족이야? 애초에 무슨 노예들인 것처럼 굴 땐 언제고. 나 이제 너네 집이랑 더 이상 가족 안 해. 그러니까 끝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처음 아니다 싶었을 때 더 빨리 끝내지 못한 게
한이다 싶을 정도로요. 그 후에 남편은 이혼 못 해준다고 버텨서 협의 이혼은 물 건너갔고 결국 소송 중입니다. 저는 C자가 들어간 게 대단한 유세라도 됐냐 무조건 저한테 맞추라는 시댁과 남편을 더 이상 참아줄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럴 가치도 없고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저의 결혼.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으려 합니다.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계속 잠그면 앞으로도 영원히 어긋날 테니까요. 이혼 후 저는 다시 당당하고 제 주관이 확실하던 결혼 전 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혼이 쉬운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둘 만큼 어리석지도 않기에 이제라도 아니다 싶은 건 과감히 끊으려고 합니다. 이혼 마무리 후 다시 시작될 제 인생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은 했지만 시댁이 없는 여자입니다. 어떤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더 이상 시댁과 교류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편도 제 뜻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댁도 시어머니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밝고 성격 좋다는 소리 많이 들으며 사는 저이지만 아니다 싶을 땐 칼 같은 면모도 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부끄러워하고 창피하셨는데 제가 꾸역꾸역 며느리 자리 지키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아예 인연을 끊은 것이죠. 제가 무슨 연유로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된 것인지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전공을 살려 토지 부동산 관련한 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업무량도 몹시 많고 불편한 분위기의 회사였습니다. 꾸역꾸역 5년 정도 다녔는데 회사를 다니는 동안 연봉은 나쁘지 않았지만 다니는 내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이 일이 저랑 적성에도 안 맞는다는 걸 매일 느끼며 억지로 다녔어요. 제가 다니는 동안 회사 내부에도 몇 차례의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불면증도 심해지고 예민해지고 살은 자꾸 빠지고 스트레스로 대상포진까지 겪게 되었죠. 밝고 명랑하던 제가 회사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들어하니 부모님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집에서 한동안 쉬게 되었어요. 5년이나 다녔지만 같은 일을 또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럼 앞으로 나는 뭘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집에서 취업 프로그램도 알아보고 나름 이것저것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하시는 일도 아르바이트식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식당 철거 사업을 함께 하시는데요. 폐업을 한 식당에 가서 집기들을 싸게 받아오고 세척 및 재정비를 해서 중고로 다시 판매를 하는 일이에요. 예전부터 하셨고 저도 바쁠 때나 방학 때는 한 번씩 가서 일을 도왔었죠. 그맘때 퇴사 후 집에서 지내면서 놀면 뭐하나 부모님이라도 도와드려야지 생각했고 그때부터 부모님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몸도 제법 쓰는 일이고 사장님들과 흥정도 해야 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그 일이 재밌고 괜찮았습니다. 제 성격이 좀 유들유들한 편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인지 사장님들하고 대화도 잘 통했고 중고 주방 집기들을 세척하고 새 단장하는 일도 보람되고 재밌었어요. 새로운 곳에 취업하기 전까지만 부모님 일을 돕자 생각하며 일을 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취업 준비하지 말고 엄마 아빠랑 같이 일하자고요. 제가 사장님들도 잘 대하고 일도 빠릿빠릿 야무지게 잘하는 것 같답니다. 이 일이 수요가 꾸준해서 밥 굽는 일은 없을 거고 또 수익도 나쁘지 않은 거 알지 않느냐며 굳이 회사 다니고 사무직 일 하지 말고 엄마 아빠 밑에서 같이 일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엄마 아빠는 제가 그냥 회사로 출근하고 사무직 일 하는 걸 원하셨어요.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는 거다 보니 저는 회사에 안정적으로 다녔으면 하시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부모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고 저도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잘 맞는 일이고 또 부모님 밑에서 일을 하는 거다 보니 전에 회사 생활할 때처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심하게 받거나 힘들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일을 하게 되었고 보람차게 즐겁게 일을 했어요. 그러던 도중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저보고 뭐 하냐고 물어서 명함도 한 장씩 나눠주고 주변에 새로 창업하는 사람이나 중고집기 필요한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넉살 있게 홍보도 했죠. 한 친구는 식당 철거 사업하는 게 돈이 꽤 된다는데 자기도 끼워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동창 중 한 명인 민호가 제 명함을 빤히 보더라고요. 저는 장난을 쳤죠. 내 명함은 왜 그렇게 빤히 보는데? 너도 뭐 창업할 거야? 번듯한 대기업 다닌다면서. 아, 그냥 네 명함이라서 한번 본 거야. 하면서 민호는 명함을 잘 챙기더라고요. 넌 여전하다. 씩씩하고 명랑하고. 근데 나도 한동안은 우울했었어. 전 회사 다닐 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도 지금은 밝아 보여서 좋아. 나는 예전부터 네가 밝아서 참 좋더라. 좋아 보여? 그럼 네가 데리고 살던가. 저는 장난을 쳤고 다른 친구들은 와하하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가벼운 장난을 잘 쳤거든요. 그런데 웃고 넘기거나 내가 미쳤냐며 손사래를 칠 줄 알았던 민호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민호더러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냐며 진짜 연지 데리고 살라는 줄 알았나 보다라며 장난을 더 쳤죠. 그날은 그냥 웃으며 동창 모임을 끝냈는데 그 후 민호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가게 근처에 외근 왔다고 한번 보자더군요. 그렇게 만나서 커피를 한잔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하다가 와서 목장갑을 주머니에 넣고 급하게 왔죠. 민호는 일 때문에 이 근처에 올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오면 한 번씩 연락해도 되느냐 물었고 저는 친구인데 당연하다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라고 내가 철거 때문에 사무실에 없는 거 아니면 언제든 볼 수 있다고 웃으며 그랬죠. 그날 이후 민호는 꽤나 자주 놀러왔고 저도 스케줄이 맞으면 종종 봤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민호는 저를 계속 좋아했었고 동창 모임도 제가 온다고 해서 온 거라고 하더군요. 외근도 일부러 저 때문에 자기가 자진해서 온 거였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랍기도 하면서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인물도 나쁘지 않고 학교도 좋은데 나왔던 데다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형은 대학교 교수 준비하는 강사라고 했고 형수는 치과 의사라고 했습니다. 민호의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없는데 원래 학교 교감 선생님이셨다고 하고요. 집안으로 보나 사람으로 보나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남자인데 제가 좋다고 수줍게 다가오니 놀라우면서도 고맙기도 했죠. 그렇게 저희는 잘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데이트를 끝내고 제가 민호를 데려다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으로 민호가 찾아왔고 데이트를 한 후 헤어지기로 했거든요. 보통은 민호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날은 제가 특별히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그렇게 민호 집 근처에 가게 되었어요. 민호가 어머님이랑 살고 있다는 집은 평수가 큰 아파트였습니다. 그렇게 앞에서 헤어지기 전 잠깐 얘기를 하는데 예, 민호야! 하고 누가 아른 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민호 어머님이셨죠. 저는 놀라서 인사를 꾸벅 드렸습니다. 어머님도 아들이 웬 여자랑 서 있으니까 좀 놀라신 눈치였고 민호는 바로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일하다가 민호를 만난 거라서 옷차림이 좀 그랬어요. 검은 티에 청바지, 좀 두터운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옷에는 먼지가 좀 묻어서 지저분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어머님을 갑자기 보게 될 줄 알았다면 옷에 신경을 썼겠지만 생각도 못했거든요. 어머님은 저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잠깐 올라오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엉겁결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집 내부는 오래된 앤틱 가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머님 취향이 고상하고 우아하신 편 같았죠. 널찍하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차를 한 잔 주셨고 앉아있는 저를 가만히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민호 여자친구라고요? 네. 옷차림이 자유분방하네. 나이는 몇이에요? 아, 저 민호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민호랑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29? 네. 무슨 일해요?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식당 철거 사업이라고 폐업한 식당 가서 집기들 사오고 중고로 다시 판매하고 그런 일이에요. 저는 해맑게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못 들은 거라도 들은 양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아, 철거? 그런 일이에요? 네. 보통 여자들이 잘 안 하는 일 아닌가? 아, 부모님이 하시니까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어디? 저는 제가 졸업한 학교를 얘기했더니 어머님은 표정이 또 안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민호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더니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나 보네. 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민망하기도 하고 멋쩍어서 어색하게 웃었죠. 어머님은 그 뒤로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어색하고도 차가운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차 한 잔 마시고 잘 마셨다며 인사드리고 나왔죠. 집에 돌아오는데 저를 보는 어머님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그 뒤에 남친에게 물어봤는데 어머님은 저에 대해 별 말씀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드신 눈치였는데 정작 남친에게는 별 말씀 안 하셨다고 하니 의외였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남친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을 안 한 것뿐이지 어머님은 남친에게 바로 헤어지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리고 남친에게 선자리를 알아와 주신 모양인데 남친은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선을 왜 봐야 되느냐며 선자리 안 나간다고 어머님과 다투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요. 아, 역시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구나 알게 되었죠. 게다가 그 후 어머님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선 민호가 이제 결혼 정년기라서 결혼할 만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저를 만나는 게 시간 낭비 같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남친도 서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왔는데 저는 안중에도 없는 듯 저를 만나는 건 시간 낭비라고 표현하셔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비교하긴 그렇지만 첫째 며느리는 치과 의사다. 민호 형은 석사 출신이고 현재는 대학교 강사지만 곧 대학 교수가 될 몸이다. 민호도 대기업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은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조건이다. 그런데 그런 집에 저라는 사람이 어울리겠느냐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다고 했고 남친에게 바로 헤어지자고도 했어요. 부모님 밑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수입도 나쁘지 않고 내 능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런 취급받으며 너랑 결혼할 이유 없다고 했죠. 하지만 남친이 오히려 저를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자기 엄마를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너무 기분이 상해서 어머님이 설령 저를 허락하신다고 해도 제가 남친하고 결혼할 마음이 싹 없어졌다는데도
남친은 저 없으면 안 된다고, 차라리 엄마랑 인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저랑은 못 헤어진다고 매달렸어요. 남친은 저에게 진심이라는 걸 알았고 그 마음을 알았기에 저도 결국 헤어지겠다는 마음을 돌렸죠. 여차저차 남친은 어머님을 설득시켰고 저희는 결국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그렇게 딸리는 결혼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남친네 식구들이 직업은 좋지만 희한하게 돈은 별로 없었거든요. 아주버님은 학력은 높지만 불안정한 시간 강사로 일을 하셔서 돈이 별로 없으셨고 큰형님도 치과 의사고 개원이지만 치과가 정말 장사가 안 되고 맨날 파리만 날린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 남친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나 취업 자체도 비교적 늦게 한 편이고 또 그나마 모은 돈은 주식으로 날려먹은 탓에 갖고 있는 돈이 얼마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살고 있던 그 큰 집도 사실 전세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자가였는데 큰형님 치과 내줄 때 집 팔아서 돈 보태주고 전세로 전환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따로 일을 안 하시다 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기신 재산 야금야금 깎아먹었고 그 집 전세금 말고는 따로 어머님이 갖고 계신 재산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돈은 별로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과거 회사 다닐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돈도 꽤 됐고 부모님 철거 사업 일 같이 하면서 그 후로 모은 돈도 꽤 됐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사업이 잘 돼서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편이고요. 한마디로 다른 거 다 떠나서 재력만 보자면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싫어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남친과 제가 살 신혼집도 남친 목 없이 제 돈으로 산 거거든요. 제가 모은 돈에 저희 부모님이 모자란 거 합쳐주셔서 대출 하나 없는 순수한 제 집이었죠.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제가 대출 하나 없이 집을 아예 해온 건데도 어머님은 저를 영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참 그것도 웃기는 일이긴 하죠. 하여튼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꼭 빈정상하는 것은 시댁에 갈 때였어요. 어머님은 자주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바쁘다고 잘 안 부르시면서 저와 남편은 곧잘 부르셨어요. 특히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부르셨죠. 저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면서 부르기는 자주 부르신 겁니다. 만만했겠죠, 제가. 시댁에는 제사가 많았는데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도 거의 저만 시키셨습니다. 너네 형님은 치과 운영한다고 바쁘지 않느냐 하시면서요. 하지만 그 치과 진짜 장사 안 되고 환자도 없는 걸로 동네에서 유명한데 뭐가 그렇게 바쁜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님은 집안 행사나 허드렛 일 할 때는 꼭 저만 부르셨습니다. 음식 준비 같은 건 다 저 시키고 형님과 아주버님은 나중에 와서 얼굴만 빼꼼 비추는 게 다였죠. 마치 힘들고 고된 일은 다 제가 해야 되고 형님 손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과거 어머님이 사시던 집까지 팔면서 형님의 치과 개원을 도와주시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이없게도 정작 형님은 어머님에게 별로 고마운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애초에 돈 많은 집으로 시집 갔으면 더 좋은 목에다가 치과를 차려줬을 텐데 목이 안 좋아서 치과도 잘 안 되는 거다. 우리 시댁이 돈도 없고 도와줄 형편이 안 돼서 내 치과도 잘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그런 볼멘 소리를 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됐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본인 사는 집까지 팔아서 치과 차리는데 보태준 건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불만만 많다는 게요. 형님은 시댁에 와도 늘 불퉁한 얼굴이었고 구태여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습니다. 늘 불만이 많이 보이는 얼굴이었고 어머님 말에 어쩔 땐 대꾸도 잘 안 했어요. 아니면 거의 단답으로만 대답하고요.
형님이 은근하게 어머님을 무시하는 게 느껴졌는데도 그럼에도 어머님은 그저 형님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우리 아들은 대학 교수고 며느리는 치과 의사다라는 얘기를 꼭 하셨거든요. 첫째 아들과 며느리 자랑하는 건 그렇다 치는데 저는 마치 없는 사람처럼 지우고 싶어 하셨어요. 심지어 한 번은 집에 TV 고치러 온 수리기사님한테도 큰아들은 교수고 큰 며느리는 치과 의사다라는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보고 집에 수리기사 오니까 같이 좀 있게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셔서 저도 일 마치자마자 시댁으로 갔었는데요. 막상 가보니 어머님이 수리기사님에게 자랑을 하고 계셨던 거죠. 치과 갈 일 있으면 우리 며느리가 하는 치과 한번 가봐요. 실력도 좋고 가격도 딴 데보다 싸. 보통은 어머님이 자랑을 하셔도 대충 들으시는데 그 수리기사님은 성격이 좋으신지 어머님 얘기를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에게 자식 농사 잘 지어서 좋으시겠다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 있는 저를 가리키면서 아, 저분이 며느리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머님이 표정을 확 굳더니 내가 말한 건 제 아니고요. 우리 며느리는 지금 치과에 있죠. 병원을 어떻게 비워요? 그리고 딱 봐도 제가 의사처럼 보여요?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TV 수리기사님 드리려고 주스 들고 오다가 그 소리 듣고 기분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수리기사님도 멋쩍은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럼 따님이세요?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쟤도 뭐 며느리긴 한데 둘째. 아, 그러시구나. 둘째 며느님은 뭐 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 질문 듣자마자 일 안 해요. 집에 있어요. 가정주부.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하는데 제 일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바로 저렇게 말하시는데 너무 기분도 나쁘고 속상했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님에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일하는데 아까 왜 그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그럼 첫째 며느리는 치과 의사라고 했는데 둘째 며느리는 철거 노가다 한다고 얘기하란 말이야? 쪽팔리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 일을 의도적으로 비하하시고 쪽팔리다고까지 표현하시는데 저도 너무 기분이 나빴죠.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제 일이 어때서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저는 어머님의 태도와 말에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제 일 하면서 어른들 만날 일이 많은데 보통 어른들은 제가 싹싹하고 성격이 좋다며 저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 어른들에게 예쁨 받는 성격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어머님에게도 애교 있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머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고 이런저런 선물도 해드리고 몸에 좋은 건강식품 챙겨드리고 제 딴에는 애살 있게 노력을 한 거였어요. 어머님과 잘 지내려고요. 그런데도 저희 어머님은 제가 무슨 노력을 하는지는 하나도 안 보시고 그저 저를 비하하고 창피해하시기만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드리는 100만 원짜리 코트보다 형님이 드리는 10만 원짜리 스카프를 더 애지중지하고 자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결혼 반대하시다가 허락해 주셨으니 그만큼 잘해야겠다. 예쁨 받는 며느리 되고 싶다는 생각에 노력했는데요. 그런 일이 차츰 쌓이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기분도 너무 상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형님은 고기와 낫시 취급하고 저는 막 부려도 되는 무술이 취급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부르셔도 꼭 중요한 일 아니면 안 갔고 어머님께 너무 잘하려고 나 혼자 노력할 필요는 없겠다. 그저 기본만 하자는 결심까지 했습니다. 어머님은 또 그거대로 섭섭하다며 저희 남편에게 제 욕을 하고 하소연을 하셨죠. 네 처는 초반에는 잘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시어머니고 뭐고 무시한다며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그러셨대요. 첫째 며느리인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해도 섭섭한 게 전혀 없으시고 그저 저한테만 섭섭한 게 많으셨죠.
저희 남편도 제가 많이 노력했지만 어머님이 저를 계속 무시한다는 걸 알았기에 오히려 어머님에게 뭐라고 하고 제 편을 들었지만요. 저도 사람인데 마음도 안 알아주고 무시를 일삼는데 일방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싶겠나요? 그래도 며느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사도 챙기고 도리도 했습니다. 안부 전화도 나름 드리고 좋아하시는 식품 같은 것도 이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챙겨드렸고요. 한마디로 며느리로서 뭘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던 어느 날 또 제사가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또 늦게 오셔서 절만했죠. 그런데 식사를 하던 도중 어머님이 내가 며느리들 주려고 선물 하나씩 큰맘 먹고 샀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선물? 의아했죠.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종이 가방 2개를 들고 오셨어요. 그런데 종이 가방에는 명품 로고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희 남편도 웃으면서 오, 엄마가 웬일이셔? 뭐가 웬일이야? 선물인데 아무거나 해서 되겠니? 자, 하나씩 해라. 하면서 종이 상자 2개를 바닥에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나한테도 선물을 다 주시네 싶어서 괜스레 감동을 받고 둘 중 하나를 챙기려는데 갑자기 어머님 눈이 희번뜩 하더니 아, 잠깐만. 하고는 제가 챙긴 종이 상자 안을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황급히 아, 둘째 거는 이거다. 디자인이 좀 달라. 내가 너네한테 맞는 걸로 골랐거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 그러시구나 생각하면서 바닥에 놓여진 다른 종이 상자를 챙겨왔죠. 저는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라 괜스레 기쁜데 형님은 뚱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직접 봐라, 뭔지. 그렇게 형님과 저는 상자를 뜯어봤는데 선물은 다름 아닌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저는 좀 놀랐고 형님은 시큰둥했죠. 어머나, 지갑이네. 감사해요, 어머니. 저 지갑 있는데요. 아, 니 거 보니까 좀 낡았더만. 이번 기회에 이걸로 바꿔. 명품 아니야. 이거 비싼 거다. 내 스타일은 아닌데. 형님은 별로 선물이 안 기쁜 듯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반면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어머님이 그래도 나도 며느리라고 이렇게 챙겨주시는구나 싶기도 했거든요. 제 지갑은 형님 것과는 디자인이 조금 달랐어요. 어머님이 저에게도 물으셨어요. 넌 어떠니? 너무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그래, 너랑 잘 어울린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원래 쓰던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카드들을 싹 꺼내서 바꿔 넣었죠. 어머님 잘 쓸게요. 어때요? 저랑 잘 어울리나요? 그래, 뭐 어울린다. 하더니 어머님은 형님에게 다시 너는 별로니? 마음에 안 들면 바꿀래? 영수증도 있다. 하면서 쩔쩔 매시는 겁니다. 하지만 형님은 여전히 뚱한 얼굴로 아니요, 그냥 쓸게요. 잘 쓰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밥만 마저 먹더라고요. 문득 보니까 제 종이 가방 안에는 영수증이 없긴 했는데 쓸 거니까 상관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과 저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셨지만 그래도 나도 며느리라고 챙겨주시는구나 싶긴 했어요. 결혼할 때도 딱히 어머님에게 받은 게 없다 보니 그 선물이 어머님에게 받은 첫 선물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서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씩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꺼냈더니 저희 엄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지갑 샀어? 아, 이거 어머님이 사주셨어. 형님이랑 나랑 하나씩. 이거 명품 브랜드잖아. 너네 어머님이 큰 마음 먹으셨네. 그치. 나름 며느리들 생각해서 디자인도 다르게 사셨더라고. 각자 어울리는 걸로 샀대. 근데 나는 형님 것보다 내게 더 이쁘더라고. 나한테 더 이쁜 걸 주신 것 같아.
어머나, 좋겠네. 니네 시어머니가 센스가 있다, 야. 그치? 그렇게 저는 기분 좋게 그 지갑을 잘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다음 날 엄마가 집으로 자연송이 버섯 세트가 들어왔다며 귀한 거니까 퇴근길에 시댁에도 좀 갖다 드리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버섯 세트를 챙겨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집 앞에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평소에도 시끄럽다며 핸드폰 진동을 잘 해놓으셨고 그 바람에 전화를 잘 안 받으셨거든요. 을에 있는 일이었기에 저도 별 생각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어머님 댁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현관을 보니 신발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마 이모님이 놀러 오신 듯 했습니다. 이모님도 그 근방에 살아서 자주 오시거든요. 안방에 안마의자가 있는데 이모님은 거기 앉아서 안마를 받으시는 듯 했고 어머님은 그 옆에 앉아 얘기를 나누시는 것 같았죠. 제가 온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인기척을 하려는데 문득 어머님 말씀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두 개 다 그 비싼 걸 사? 돈이 얼마짜린데? 첫째 거는 백화점에서 산 거고 둘째 개 건 짝퉁 시장 가서 대충 산 거야. 저는 이게 뭔 소리지 싶더라고요. 아우, 짝퉁 시장에서 사면 티나지. 니네 둘째가 모르든? 모르지 언니. 지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거 잘 알지도 못하고 사본 적도 별로 없을 건데. 그래도 둘째 며느리네가 돈은 좀 있다며. 그래봤자 노가다로 번 거.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너도 참 너다. 가만 보니까 그래도 둘째 걔가 너한테 잘하는 것 같던데. 솔직한 말로 너네 첫째 며느리는 애가 정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네가 전에 네 며느리 치과 가서 치료받으라고 했잖아. 싸게 해줄 거라고. 싸게는 개뿔. 마지못해 한 5만 원인가 빼줬나? 그리고 왜 그렇게 치료를 못하니? 아파 죽는 줄 알았다. 뚱해가지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장사가 그렇게 안 되지. 치과가 그렇게 팔이 날리기 쉽지 않어. 아니 언니는 왜 남의 며느리를 욕해? 실력이 너무 없으니까. 공부머리만 있나 봐. 뭐가 없어. 나는 걔한테 치료받으면 세상 시원하구만. 아이고, 내가 웬만하면 조카 며느리니까 거기 가서 치료받고 싶은데 싹퉁 바가지인데다 비싸고 장비도 영 옛날 것 같고 내가 다시는 안 간다. 아이고 참. 너도 참 그래. 이왕 줄 거 며느리 둘밖에 없는 거 둘째도 좀 잘 챙겨주지. 그걸 기어코 짝퉁 시장 가서 사오냐? 그게 더 번거롭겠다. 나중에 걸리면 너 어떤 낯으로 며느리 보려고 그래. 걔는 모른다니까. 그리고 보면 뭐 지가 어쩔 건데. 그 지갑이 언니 백화점서 사면 1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걸 두 개나 사면 돈이 얼마야. 짝퉁 시장 가면 7만 원이면 사는 걸. 대신 백화점에서 큰애 지갑 사면서 종이 가방은 2개 달라고 했다. 종이 가방은 진퉁이야. 그 안에 넣으니까 감쪽같이 뭐. 으이구 심보하고는. 그 얘기를 밖에서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은 형님에겐 100만 원짜리 진품을 사주셨고 저한테는 7만 원짜리 가품을 사주신 거였어요. 아, 그래서 종이 가방을 바꿔들었을 때 질겁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내 종이 가방 안에는 영수증 한 장 없었던 거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너무 기분 나쁘고 화나고 시어머니가 나를 이런 취급하는데 나는 시어머니가 나 생각해서 선물 줬다며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고 또 버섯 드리려고 일부러 찾아오고 진짜 비참하고 기분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그 순간 이모님이 밖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곤 화들짝 놀라셨어요. 다시 어머나! 그 순간 어머님도 저를 보시더라고요. 둘째 며느리 아니야? 네, 안녕하세요. 너 언제 왔니? 어머님도 당황하신 표정이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제 얘기하고 있었으니 당황스러우셨겠죠. 좀 전에요. 엄마가 버섯 좋은 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러자 어머님은 이모님 눈치를 힐끗 보더니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버섯을 받아가려는데 제가 확 뿌리쳤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부끄러운 노가다꾼 며느리가 주는 선물 별로 반갑지도 않으실 텐데. 제 말에 어머님도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다 들었니? 네, 다 들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지갑은 가품이고 저한테는 그런 거 줘도 된다고 하신 것까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 주신 지갑을 꺼내 카드를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빈 지갑은 식탁 위에 탁 올려놓았죠. 너 지금 뭐하니?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이런 취급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어쨌든 마음 써서 선물해 준 건데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마음 써서요? 예, 마음 쓰셨죠. 제 선물은 꾸역꾸역 짝퉁시장 가서 사시고요.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어도 나름 어머님께 이런저런 선물 많이 챙겨드렸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처음으로 선물 하나 주신 거면서 기어코 짝퉁이요. 차라리 형님도 똑같이 짝퉁 시장에서 사셨다고 하면 이해합니다. 근데 형님 거는 백화점서 100만 원 주고 제 거는 기어코 짝퉁 시장 가서 7만 원짜리요. 이런 거 저도 제가 모를 거라고요? 네, 몰랐네요. 어머님이 처음으로 주신 선물이라 애지중지했고 주변에 자랑도 했고 감사하게 잘 썼어요. 근데 이게 저를 판단하시는 어머님의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하니 참 기분 그렇네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기분 나쁜 일 많았지만 웬만해선 좋게 좋게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저도 그때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괜히 더 펄쩍 뛰고 난리를 치더군요. 몰랐으면 된 거 아니야. 여태까지 몰랐잖아. 당연히 모르죠. 며느리 둘 있는데 한 명한테만 일부러 가품 사준다고 누가 생각하나요? 수준에 맞게 사준 거다. 네? 네가 비싼 명품 지갑 사줘봤자 철거 현장이나 들고 다니겠지. 지갑이 뭐 별거예요? 화장실을 들고 가든 공사판을 들고 가든 그게 뭔 상관이라고요. 아이고 무섭다.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꼴 봐라. 선물 주고도 욕먹네 내가. 네, 이런 선물이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 이모님이 눈치를 보고는 어머님을 말리시더라고요. 예, 너도 잘못했어. 니네 며느리가 기분 나쁠 만해. 아, 왜 나한테 그래? 솔직히 마음 가는데 돈도 가는 거지. 그 말에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마음 가는데 돈도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어머님한테 돈 한 푼 안 쓰려고요. 아이고, 누가 들으면 대단한 돈이라도 쓴 줄 알겠어. 뭐? 영양식품? 옷? 다 필요 없어.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에게 돈 들어가는 거 이런 한 푼도 없이 하겠습니다. 어머님도 둘째 며느리 돈은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저는 그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데 어머님 전세금 도와드리기로 한 거 그거 못 도와주겠어. 없던 일로 하자. 그 말에 어머님과 이모님도 눈이 휘둥그레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사실은 어머님이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집주인이 이번 재계약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꽤 많은 금액을 한 번에 올려달라고 했고 그게 안 되면 전세 종료하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들어올 사람은 많다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저희 남편하고 집을 좀 알아보셨다는데 어머님 전세금으로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작은 집 살기 싫다고 지금 집이 좋다고 계속 살고 싶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올린 전세금을 더 지불하더라도 더 살았으면 하셨는데 저희 남편이 전세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둘째 아들이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신혼집도 제 돈으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저희 남편 주식으로 모은 돈 날린 지 오래고 여윳돈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한테 그때까지도 말을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얘기를 했고 대출을 받아서 도와드려도 되겠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여력이 안 되시는데 굳이 왜 그 큰 집에서 계속 사셔야 되냐고요. 하지만 그 후 지갑 선물을 받고 마음이 달라졌던 저는 대출 받지 말고 내가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갑 그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 딴에는 어머님이 며느리들을 똑같이 생각하시는구나, 내 생각도 하시는구나 싶어서 꽤나 감동이었거든요. 저는 여윳돈도 있었기에 필요한 전세자금은 제가 해드리겠다고 한 거죠. 남편도 그런 줄 알고 어머님에게 전세자금 모자란 거 해주겠다고 한 거고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남편은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길래 당신 어머님 차별하는 방식도 가지가지라고, 어머님에게 돈 한 푼 안 드릴 거라고, 그리고 더 이상 며느리로서의 역할도 더는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버섯 세트를 챙겨들고 신발을 신었어요. 어머님은 뒤에서 네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으냐, 오냐 가라,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하시면서 생난리를 피셨어요. 이모님이 말리고 있는데도요. 저는 싹 무시하고 다시는 이 집 올 일 없을 거고 어머님 보는 일도 없을 거라고, 마음에 안 드는 둘째 며느리는 없다 생각하고 사시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기분 더럽고 화가 나던지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이유를 물었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편도 경악하더라고요. 화가 나서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했고 왜 지갑 그딴 걸로 사람을 차별하느냐고, 차라리 지갑 살 돈이 부족하면 얘기를 하던가 왜 그런 걸로 차별하고 사람 빈정상하게 하느냐고 난리를 치며 따졌습니다. 어머님도 막 변명을 한 듯 했고 더불어 아까 제가 한 얘기가 궁금하셨던지 물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당신 전세금 네가 아니라 둘째 며느리 돈으로 주려고 했던 거냐고요. 남편은 이실직고 했습니다. 사실은 나 돈 없다고, 주식으로 돈 날렸고 이제 손 뗐다고,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연지가 좋은 마음으로 엄마 전세금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 일 때문에 연지도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그리고 본인도 왜 대출까지 해서 엄마를 도와줘야 되냐 그러더군요. 톡 까놓고 엄마도 여지껏 형하고 형수한테만 다 퍼주지 않았냐. 형은 결혼할 때도 돈 해주고 형수 치과 개원할 때도 돈 보태줘 놓고 우리는 결혼할 때 이런 한 푼 안 보태주지 않았냐고. 전세금 모자란 건 우리가 아니라 형이나 형수한테 받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남편은 저에게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은 상태여서 그랬죠. 나는 네가 뭘 어쩌든 어머님께 무슨 얘기를 하든 이제 상관없다. 중요한 건 나는 더 이상 어머님을 안 보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일의 자부심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는데 어머님에게 나는 그저 부끄럽고 남들 앞에 내놓기 창피한 며느리일 뿐인 것 같다고. 나도 더 이상 어머님에게 그 어떤 노력도 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다고요. 만약 네가 나에게 시댁 가는 것을 강요하거나 어머님과 풀라고 하면 차라리 이혼을 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보고 느낀 게 많아서 미안하다며 더 이상 저 혼자 노력할 필요 없고 시댁 갈 필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이후 정말 시댁에는 발길을 딱 끊었습니다. 남편도 어머님에게 돈도 없고 못 도와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전했고 형한테 얘기해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화가 나서 남편에게 너도 둘째 며느리랑 똑같다. 네 마누라 편든다고 엄마는 보이지도 않느냐. 자식 키워봤자 다 필요 없다. 너도 더 이상 오지 마라 그러셨다네요. 큰아들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아주버님도 형님도 어머님 전세금에는 이런 한 푼 보태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했다더군요. 어머님은 결국 이사를 가기로 했고 그나마 기댈 때는 둘째 아들밖에 없었는지 집 좀 구해달라고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결국 남편이 어머님 전세금에 맞춘 집을 구했는데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그게 그나마 최선이긴 했지만 어머님은 자기가 평생 큰 집에서 살았는데 이런 작고 낡은 집에서 어떻게 사느냐며 엄청 싫어하셨대요. 그러면서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치과 개원할 때 보태준 돈 도로 내놓으라고 하셨다네요.
당연히 아주버님과 형님은 돌려줄 돈 없다고 나오고 어머님은 소송을 해서라도 돌려받을 거니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고 하셨대요. 그렇게 어머님과 아주버님네도 심한 갈등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자기가 집까지 팔아가며 도와줬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한다며 꺼이꺼이 우셨다는데 솔직히 저는 어머님이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모르겠네요. 형님을 지켜보셨으면 형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셨을 겁니다. 어머님 뭘 해준다고 형님이 고마워할 뿐이 아니라는 거 어머님이 가장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어머님 본인이 치과의사 며느리 얻었다는 게 만족스러워서 스스로 기꺼이 다 내어주신 거 아닌가요? 직업으로 사람 무시하고 차별할 땐 언제고 본인이 자초한 거면서 이제 와서 억울해하고 분통 터져 하신다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주버님네 소송 얘기까지 했고 변호사 상담도 받은 모양인데 결론적으로 어머님이 자진해서 증여한 거고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소송도 안 된대요. 하지만 그 일로 아주버님네와도 완전히 틀어져서 아주버님네와 어머님도 잘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찾아오는 사람은 기껏해야 둘째 아들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지갑 하나 선물해줬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어머님 전세금까지 도와주려고 했던 어리석고 단순한 인간이 바로 접니다. 저한테 좀 더 마음을 베풀고 잘해주셨다면 얼마든지 저하고 좋은 고부 사이로 잘 지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한테 효도받고 챙김 받으시면서요. 저는 어머님께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들 그래도 잘 지내고 싶고 잘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서 며느리들 금 나누고 심지어 저는 부끄러워하고 못마땅해 하셨으니 저 또한 시댁도 시어머니도 없다 생각하고 살게 된 겁니다. 이혼을 했으면 했지 어머님을 다시 보는 일은 제 평생 없을 거예요. 남편도 제 단호한 마음은 잘 알고요. 어머님 안 보고 사는 거 저로서는 크게 아쉬울 것도 힘들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편하고 좋죠. 그래서 여태까지도 그렇게 지내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낼 생각입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큰아들 큰며느리한테 외면도 당해봤으니 이 일로 깨달으신 게 많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어머님은 더 이상 포함되지 않은 제 가족들에게 잘하고 제일 열심히 하며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상이 도왔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반환점처럼 중요한 결정 앞에서 생각지도 못한 충고를 들었고 그걸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몇 년이 지나서 덤덤히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부방 형식으로 영어 학습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신도시 쪽에 규모 있는 어학원에서 강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옮겼고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그 학원 1층에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에 매일같이 가게 되었어요. 그 카페는 넓기도 하고 손님들도 많았는데 카운터에는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 2명과 유니폼 입은 직원들이 2~3명 정도 있었어요. 그 남자들은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나이 차이가 좀 있어 보여서 형제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늘 싹싹하게 웃는 얼굴로 주문을 받으시고 제가 단골이라며 한 번씩 커피 사이즈업도 무료로 해주시더라고요. 2명 중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분이 특히나 저에게 말도 많이 걸고 서비스라며 판매하는 디저트도 한 번씩 주셨어요. 어차피 매일 가는 카페인데 사장님이 친절하고 싹싹하시니 제 입장에선 나쁠 게 없었죠. 게다가 그 사장님이 인상도 호감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엔 좀 친해져서 간단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건물에 있는 어학원에서 일한다던가 커피 취향 등 소소한 대화요. 그러다가 제가 며칠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카페에 갔더니 그분이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동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게 싫지 않더라고요. 몸이 안 좋았거든요. 어디 가요? 심한 몸살이죠, 뭐. 지금은 괜찮으세요? 다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출근은 해야 되니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희 학원으로 주문하지도 않은 음료 배달이 왔어요. 1층 카페 직원분이 직접 갖다 주셨는데, 따뜻한 레몬차와 더불어 감기약과 레몬청 한 통과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커피보다 레몬차 드세요. 레몬청도 함께 보낼 테니 수시로 타드시면 좋아요. 1층 카페 사장. 그걸 보는데 옆에 선생님들도 웬일이냐며 호들갑을 떨고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선덕거리더라고요. 이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었던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일부러 서비스를 주거나 사이즈업을 해주실 때도 많았지만 그거야 그냥 단골이니까 정도로 여겼지 다른 사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거든요.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결국 1층 카페에 간단한 초밥 도시락을 사가서 고마움을 전했어요. 제가 찾아가니 그 사장님도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매일 가는 카페인데도 그렇게 가니 새삼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저기, 아까 선물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혹시 저녁 안 드셨나 싶어서 사왔는데, 그분은 고맙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혹시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꽤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없다고 대답했고, 그분은 그럼 데이트 신청해도 되냐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그 일을 계기로 카페 밖에서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제 예상처럼 남동생과 함께 형제끼리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며 대화를 나눠보니 제법 공통점도 많고 성격이 잘 맞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가까워지게 됐고 자주 만나다가 연인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부턴 학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도 종종 카페에 놀러 가게 됐죠. 그러면서 남친의 동생하고도 친해지게 됐고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친의 동생은 이미 결혼을 한번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기간으로 치면 3개월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게 맞긴 한데 그렇게 짧게 살다가 헤어진 부부를 주변에서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남동생은 왠지 이혼 얘기를 좀 꺼려하는 듯 했는데 그건 이해했어요. 이혼 얘기가 신나고 좋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 남친도 그 상대방 여자에 대해 거론하기 싫어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따로 물어보니 하준이랑 헤어진 그 여자 진짜 별로였거든. 우리 부모님 그 여자 얘기 나오면 욕부터 하셔. 왜? 뭐 어땠길래? 남친의 남동생은 이혼한 적이 있다고는 언급했지만 왜 이혼했는지 사유에 대해선 말을 안 했거든요. 저도 실례인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않았고요. 그런데 남친이 해주는 말론 바람 폈어 그 여자. 아니 바람도 아니고 애초에 남자가 있는데 하준이랑 결혼까지 한 것 같더라고. 완전 미친년이지. 남친이 미친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랐어요. 늘 부드러워 보이는 남친이 그런 격한 표현을 쓰길래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했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친동생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 여자니까요. 정말? 어, 하준이가 그 내연남도 만났어. 하준이가 그 일로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는지. 그 여자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치가 떨린다니까. 그렇겠다 진짜. 무슨 그런 이상한 여자가 다 있어. 남자도 있다면서 왜 하준 씨랑 결혼까지 한 거지?
우리 집 돈 보고 그런 거지 뭐. 남친네 집은 여유가 제법 있는 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학원과 남친네 카페가 있는 그 건물 남친 아버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외모가 반반했거든. 이 근방에서 필라테스 강사한다고 했던 것 같아. 그렇구나. 얼굴값 하는 거지. 하여튼 진짜 그 여자 말도 꺼내기 싫어. 그래, 하준 씨도 얼른 있고 좋은 여자 만나야지. 남친은 남동생의 헤어진 전 부인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고 했고 자초지종을 들은 저도 정말 나쁜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남친과는 좋은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만난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남친은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가 나이도 좀 있기도 하고 부모님도 결혼을 원하신다고요. 더 정확히는 손주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신다고 했습니다. 남친 역시 동생이 이혼하긴 했지만 형인 자기보다 먼저 결혼한 거다 보니 본인도 더 늦기 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남친이 좋긴 하지만 좀 이른감이 있더라고요. 만난 지 오래되지 않기도 했고 벌써 결혼 얘기가 나온다는 게 좀 성급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남친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니 저도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유 있는 시댁과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인 남친. 조건만 봐도 나쁘지 않고 사람 자체도 괜찮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제가 결혼하길 바랬고 저도 비혼주의자는 아니라서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결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늘 있었거든요. 결혼을 망설일 이유는 크게 없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결혼을 하기로 했고 저희는 차근차근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던 도중 저는 남친네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친네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 같았습니다. 저를 잘 대해주시고 또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가정 환경이나 직업 등등 모든 게 평범한 사람인데도 저를 굉장히 환영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님이 제가 인상이 좋고 착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우리 집이 대대로 손이 귀한 집이에요. 라며 자식을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님이나 남친이나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고 원했습니다. 남친 하는 소리가 결혼해서 아기 빨리 낳아주면 그 아기도 다 돌봐줄 거고 제가 원하면 학원도 차려준다고 하셨답니다. 저를 특히나 마음에 들어해서 결혼도 서두르시는 것 같고 저에게 이것저것 해주려고 하시니 저도 좋았죠. 또 시동생인 남편 동생과도 사이가 좋은데다 무엇보다 금전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으니 결혼 준비는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계획대로라면 저는 그렇게 남친과 결혼 준비를 하고 3개월 뒤엔 식을 올렸었겠죠. 하지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드레스 입을 생각을 하니 다이어트를 하고 싶더라고요. 자세도 안 좋아서 등도 좀 구부정하고 어깨도 말려 있다 보니 이왕 드레스 입는 거 관리를 쫙 해서 예쁘게 입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 선생님들 추천으로 저희 학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중 1대1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격대는 좀 있긴 하지만 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좀 바짝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요. 저는 민이라는 이름의 강사님께 운동을 배우게 되었어요. 옆에서 자세도 잘 잡아주고 친절하고 어렵지 않게 잘 가르쳐줘서 참 좋더라고요. 또 그 강사님이 예쁘기도 하고 날씬해서 의욕도 더 생기게 만들고요. 그분과는 운동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친해지게 됐어요. 제가 결혼을 할 거라서 드레스 입으려고 운동하는 것도 있다고 하니 막 결혼 미리 축하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드레스 입을 때 잘 보이는 팔뚝이나 등살 부분에 좋은 동작을 특히나 많이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남친에게는 운동한다는 건 거짓말로 했어요. 드레스 입는 것 때문에 운동한다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말 안 하고 있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모습의 신부로 짠 하고 나타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남친에겐 아무 말 안 하고 퇴근 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늘 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곤 했죠. 그렇게 재밌게 운동을 하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남친네 카페에서 강사님과 마실 차를 2잔 사들고 필라테스 수업을 가게 됐습니다. 그 강사님은 제가 드린 차를 보시더니 학원 밑에 있는 그 카페에서 사신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네, 거기 가보셨죠? 사실 그 카페 제 남친이 하는 카페거든요. 곧 결혼한다고 했던 남친이요. 그런데 제 말에 그 강사님은 좀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 카페 사장님이랑 사귀신다고요? 결혼하신다는 분이 그분이세요? 저는 왜 그렇게 놀라지 싶더라고요. 형제잖아요, 거기 사장. 둘 중 누구요? 강사님은 형제가 운영한다는 것도 알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어서 저도 놀랐습니다. 형이요. 왜 그러세요? 강사님은 막 동공이 흔들리더니 그렇냐고 알겠다고 하고 일단 수업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뭔가 저에게 숨기는 눈치였어요. 갑자기 저 반응은 뭘까 궁금했지만 어쨌든 운동하러 간 거니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아까 그 반응은 뭘까 싶어서요. 그렇게 겨우 수업 시간이 끝났어요. 저는 왜 그렇게 말한 건지 묻고 싶었는데 그 강사님은 바로 다음 타임 수강생이 들어와서 저는 그만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동안 내내 마음이 복잡했죠. 제가 그 카페 사장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강사님의 반응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음 운동 갈 때 왜 그런 건지 꼭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미 그 강사님이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먼저 운동 끝나고 시간 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된다고 했고 그렇게 그날 운동을 마치고 강사님과 휴게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혹시 제 남친하고 아는 사이세요? 강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형제 중 형하고 사귄다고 하셨죠? 그럼 그 남동생 전에 결혼했다는 거 들으셨죠? 네. 저는 속으로 설마 했습니다. 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예요. 결혼했었던.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남친에게 익히 들었던 결혼 전부터 내연남이 있었다는 그 미친 여자가 이 강사님이라뇨. 너무 놀랍고 사람 좋게 봤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상하게 보일 정도더라고요. 제가 어색하게 있으니 그 강사님이 먼저 말을 했습니다. 욕 엄청 하죠? 제 욕. 네? 아니요. 아니긴요. 욕 엄청 했을 거예요. 바람나서 결혼했느니 어쩌느니. 근데 상관없어요. 욕하든지 말든지. 저는 속으로 생각보다 되게 뻔뻔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꾸민 거거든요. 이혼하고 싶어서.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네? 그 미친 집구석에서 발 빼려면 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이혼하자고 하면 안 해줄 게 뻔하니까 일부러 내연남 있는 것처럼 꾸몄다고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미친 집구석은 뭐고 왜 이혼하려고 바람 폈다는 누명까지 쓴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요? 그 강사님은 저를 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회원님, 남친분에 대해서 다 알고 결혼하시는 거 맞으세요? 강사님은 의미심장하게 묻더라고요. 어떤 걸요? 그 집안에 유전병처럼 지병 있다는 것도 아세요? 네? 저는 또 놀랐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어요. 지병이라뇨. 모르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감쪽같이 속아서 결혼한 거죠. 솔직히 조건만 보면 나쁘지 않잖아요. 장사 잘 되는 프랜차이즈 카페 사장에다가 시댁 재산도 많고 또 결혼해서 아기만 낳아주면
저한테 필라테스 센터 차려준다고도 했고요. 맙소사. 저에게 한 말이랑 똑같았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그렇죠? 참, 저는 그 집안 사람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대로 이어져 오는 병도 있으면서 아기는 왜 그렇게 좋아하고 집착하는지요. 진짜 생각할수록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아우, 소름 끼쳐. 무슨 병인데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병명은 몰라요. 근데 결혼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하준 씨가 저에 대해서 엄청 집착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망상증까지 심한지 자기 말대로 말을 지어내고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의처증에 망상증요? 네. 너무 힘들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하준 씨 연애 때부터 무슨 약을 꼭 챙겨 먹었었거든요. 뭐냐고 하니 그냥 영양제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영양제가 무슨 약국 봉투에서 나오냐고요. 그때는 이상하다 싶었어도 하준 씨 말론 뭐 약국에서 해주는 영양제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해서 결혼 후에 몰래 알아봤거든요. 그거 정신과 약이었어요. 정신착란이나 조현병 증세 때 먹는 약이요. 저는 그 말에 몹시 놀랐습니다. 정신착란, 조현병이요? 네. 그런 걸 다 속이고 결혼을 한 거라니까요. 나중에 싸우면서 다 얘기했는데 자기만 겪는 거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 형한테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그 집안의 유전적인 병인 거죠.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지병 같은 건 중대한 일인데 그런 걸 숨기고 결혼을 하자고 서두르다니요. 그런데 강사님 말을 듣고 보니 제 남친도 전에 같이 여행 갔을 때 무슨 약을 복용하는 걸 봤습니다. 뭐냐고 하니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먹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강사님 말을 듣고 보니 그 약이 그건가 싶더라고요. 너무 어이없지만 이미 결혼한 걸 어쩌겠어요.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엔 보듬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준 씨 말론 그때쯤 약을 바꿨는데 약발이 안 받았던 건지 증세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던 폭력성도 있고 자꾸 이상한 소리 저한테 하고 이 집 돈 들고 도망갈 거라고 저를 의심하고 제 물건 뒤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엔 맞는 약으로 다시 바꿨다고 했는데 그런 걸 겪은 저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는 거예요. 하준 씨 말론 아버님은 더 심하대요. 근데 그 집 어머님이야 아버님이 건물주에다가 돈 잘 벌어다 주니 아무 상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사님은 착잡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결국 헤어지자고 나는 감당 못하겠다고 하니까 약만 잘 먹으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 후에도 이상한 소리도 자꾸 하고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그냥은 이혼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또 갑자기 눈 돌아서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아는 오빠 중에 덩치 엄청 크고 무섭게 생긴 오빠가 있거든요. 그 오빠한테 부탁해서 바람 피는 것처럼 꾸며서까지 이혼을 한 거예요. 평소 차분하게만 보였던 강사님은 몹시 흥분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내가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남자가 사실은 정신병이 있고 감쪽같이 그걸 속인 거니까요. 강사님은 제 안색을 살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솔직히 저도 모른 척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결혼을 한다 쳐도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사님은 괜찮냐고 집에 잘 갈 수 있겠냐고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하며 겨우겨우 집으로 갔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아직까지 결혼을 안 했나 싶은 괜찮은 조건의 남자와 부유한 시댁. 8개월밖에 안 만났는데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 나 몰래 먹는 것 같던 약. 게다가 망상증과 의처증이 극심하고 약까지 장기 복용한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약을 계속 잘 먹으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그런 병 자체를 숨긴 채 저한테 결혼하자고 밀어붙인 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이까지 낳으면 그 병이 유전되지 않으리란 법도 없고요. 며칠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빨리 나왔습니다. 결혼을 안 하기로요. 결혼하자고 하면서 병을 속인 것이 제일 괘씸했고 동생도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한 걸 보니 저도 그 꼴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이세 생각을 해도 걱정이었고요. 하지만 어떻게 파혼을 이야기할까라는 건 저도 걱정이었습니다. 남친도 성격이 좀 센 편이고 제가 갑자기 결혼을 일방적으로 없자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더라고요. 갑자기 무서워졌다고나 할까요? 파혼 사유 자체는 남친에게 있다고 해도 아직까지 남동생과 이혼한 여자에게 분노를 가지는 걸 보자면 저한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사님은 바람 났다고까지 하고 이혼했나 싶고요. 저는 한동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한창 즐거워야 할 결혼 준비 기간에 파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몹시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생리통이 몹시 심했던 탓에 병원에 가서 약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카페에 오라고 해서 가니 요새 왜 연락도 잘 안 하고 카페에도 잘 안 오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바빴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그러다가 배가 또 아프고 시간도 돼서 카페에 있는 물로 약을 챙겨 먹었죠. 그런데 남친이 저를 빤히 보더니 그 약은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갑자기 파혼에 대한 변명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기 실은 나 요새 부정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갔거든. 부정출혈? 근데 자궁 쪽에 문제가 많다네. 제 말에 남친은 제 예상보다 더 놀랐습니다. 문제가 많아? 그래서 자연 임신이 좀 힘들 수도 있대. 남친이나 남친네 부모님이 아이를 굉장히 원하고 집착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둘러댄 말인데 속으로는 이걸 믿을까? 같이 병원에 가보자는 건 아닐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대더라고요. 그런데 남친은 제 생각보다도 더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했다고? 전에 그런 말 없었잖아. 음, 자궁 쪽은 갑자기 안 좋아질 가능성도 많대. 나도 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번에 가니까 안 좋다고 하네. 제 말에 남친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물론 파혼을 위해서 꾸며낸 말이지만 제가 임신이 어렵다는 말을 하니 남친 역시도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하, 우리 집에선 아이를 굉장히 원하는데 나도 그렇고 근데 아예 임신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겠지. 시험관이라도 하던지.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어려운 상태라고 하니까. 근데 무슨 상관이야.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 말에 남친은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무리 애를 좋아한다지만 내가 애 낳아주는 기계도 아니고 임신 어렵다고 하니 바로 저런 식이구나 싶어서 그나마 떨어진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느냐고요? 남친이 먼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결혼은 어렵지 않겠냐고 했다면서요. 저 그 말 듣는데 순간 어이가 없고 빡쳐서 너네 집은 유전병도 있다면서 애는 왜 그렇게 원하느냐고 따지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원활한 파혼을 위해 그냥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근데 남친이 덧붙이는 소리가 참 가관이더라고요. 미안해. 이렇게 헤어지자고 해서. 하지만 너도 그런 중대한 일이 있으면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아기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건데. 모르고 그냥 결혼했으면 우리 더 힘들 수도 있었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다음에 또 결혼할 남자가 생긴다면 이런 얘기 꼭 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몸 관리 잘하고 잘 지내라. 그렇게 남친은 떠났고 그 후에 연락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없더라고요. 자기가 아픈 건 괜찮고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저를 버리려고 하는 게요. 그래도 결혼 전에 이렇게 알아차리고 빨리 끝낸 게 잘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깨졌지만 그 필라테스는 계속 다녔고 그 강사님과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제 공부방을 차린 지금까지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그 강사님은 그때 대인 게 너무 커서 앞으로 결혼 생각 없이 혼자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좋은 사람이 또 생긴다면 결혼하고 싶기도 하지만 공부방을 열었으니 당분간은 제 일에만 집중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에는 오히려 큰 단점이 숨겨져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겪은 사람의 충고로 무사히 헤어졌으니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